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5월 5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자, 오늘 정치논평 곡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통일이나 남북 교류 이런 걸 입에 담을 기회는 별로 없었죠. 그냥 우리나라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초래됐고, 그런 말을 하면은 좌파일뿐만 아니라 종북 세력이다. 이런 비난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되게 도도히 흐르는 통일의 준비의 흐름이 있어 왔죠. 그 현재도 진행 중이죠. 5년 만에 바꾸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큰 도도한 흐름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게 이제 무르익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통일 준비를 좀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본격적으로 꽃을 피울 그런 시기는 왔다고 그렇게 봅니다.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영종도하고 강화도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을 신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을 잇는 다리 공사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제 꼬리가 무는 생각이 났던 거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다리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게 21년 1월 27일,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를 받았어요. 특히 남북 교류 또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 이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현재 방식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정권적인 선택이죠. 정권적인 결정이죠. 정권 차원에서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만 거기 수조분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혜택을 보는 인구, 남한만을 기준으로 하면 혜택을 보는 인구는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도로 이름이 서해 남북 평화 도로였습니다. 이거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상당히 독특하다. 이거는 문재인의 메시지다. 저는 그래 읽히거든요. 예전에 다뤘던 내용하고 덧붙여보면 더더욱 그렇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영상으로 오늘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김대중이 사실은 큰 디딤돌을 놨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됐을 때마다 그 뜻을 계속 이어받아서 큰 틀을 만들어서 도도한 흐름을 만들었다. 그래서 남북 대화와 남북 통일을 적대시하는 그런 대통령이 5년간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큰 틀을 부수기는 어렵다. 이 구간 한번 볼게요. 어떤 부동산 채널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영종도는 아실 거고,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 아니신 분들은 낯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오토바이를 통해서 자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금방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영종도는 우리 인천공항이 있죠. 그 위에 신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조그만 섬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장봉도 포함해서. 신도까지 거리가 3.5km인데 이거 노선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출발해서 강화도랑 연결하고 신도하고 강화도 구간은 자그마치 11km예요. 저기를 다리를 놓는다는 거죠. 강화도를 종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서 눈에 띄는 것은 개성으로 바로 연결된다는 부분이죠. 한강하고를 건너서. 그리고 옆에 교동도, 서울 경기도 계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교동도에 몇 해 전에 교동대교가 생겼어요. 그걸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교동도만을 위해서 세웠던 게 아니라는 거죠. 교동도에서 바로 해주로 연결되는 라인이 하나 더 생겨요. 자, 이제 교동도에 계신 많은 분들은 사실 6.25 사변, 남북전쟁 때 북한 쪽에서 배 타고 건너온 피난민들이에요. 전쟁 끝나면 바로 돌아가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눌러앉아서 실향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교동도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다. 한강 하구의 다리가 많이 생기게 된다. 지금 점선으로 된 부분들 강화도 내부까지는 다 돼 있어요. 그 외에 추가로 이제 휴전선을 따라서 쭉 도로를 만들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있다는 것인데, 일단 이 개성으로 바로 간다. 이거가 서해안 평화 도로예요.
저는 이걸 굳이 안 만들어도 지금 다른 계획들을 봤을 때 뒤에 소개드리겠습니다만은 충분해요. 예. 이 도로의 목적에 부합하게 이게 2차선 도로거든요. 왕복 2차선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산업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이에요. 그냥. 그리고 다른 대체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굳이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메시지를 남기고 싶다는 거예요. 북한한테도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 국민한테도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걸 눈치챌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다리를 만드는 공사가 1단계 공사로 지금 시작돼서 21년에 25년 내년 말에 되는 거예요. 여기가 거리가 3.5km니까 쉬운 공사, 작은 공사는 아니죠. 천 몇백억 들어가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 완공이 되게 돼 있어요. 내년에. 예, 그 다음 2차 사업, 이런 2차 사업이라 그러면 신도에서 강화를 연결하는 저 부분이 되겠죠. 사실 저 부분만 되면 나머지는 강화도를 종단하는 부분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너희랑 전쟁하기 싫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도로의 목적성을 꼼꼼히 따져보면은 앞으로의 남북 교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 북한에 대한 투자가 어디에 집중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림이 또 그려져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도예요. 말씀드린 대로 왕복 2차선이고 옆에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까지 같이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 다리가 생기는 목적은 제가 봐서는 그거예요. 지금 인천공항이 우리 한반도의 지금 핵심 공항이고 동북아의 거점 공항이죠. 지금 그리고 뭐 1차 사업, 2차 사업, 뭐 3차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확대될 여지를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바다를 메꾸면서 섬을 두세 개인가를 연결해가지고 평지를 매립을 해서 평평한 땅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것은 남한만을 위한 그게 아니었다. 처음에 입항할 때부터. 예. 북한까지를 포함하는 한반도 중심공항으로서의 역할, 그것까지가 안배가 됐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업도로도 아니에요. 당연히 고속도로도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산업도로라는 거 아실 겁니다. 보통 국도 같은데 4차선 국도예요. 고속화국도라는 고속도로죠. 그래서 산업도로들이 지방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2차선 도로예요. 저기 여기는 물동량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상징성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효용성이라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어요. 뭐냐, 북한의 초기 투자가 국제 자본이 들어와서 남한이 투자를 해서 투자의 동의는 충분합니다. 북한 사회가 오픈만 되면은 전 세계가 틀을 막고 있는 그 제재가 해제만 된다면 북한의 투자 수요는 아주 많을 거예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 수요는 높아요. 예, 전 세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탈출구 투자체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항공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 이건 항공 수요 전용 도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화물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갈 길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배를 통해서도 북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공 수요는 달라요. 예. 그리고 또한 북한도 순환공항이 있잖아요. 평양 근처에. 이게 뭐 낙후됐다고는 하지만 초기 수요를 확보할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지만 북한의 초기 투자가 많이 발생할 곳이 황해도, 연백 이런 데는 전부 다 평야지대거든요. 그리고 개성공단 우리 이미 시작했다가 중단됐잖아요. 그쪽 황해도하고 개성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초기 동력의 인적 그리고 고부가가치, 소량 고부가가치 화물들의 이송을 용이하게 이야기해서 했다. 그래서 초기에 여러 가지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 항공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지체를 제거할 수 있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도로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고 제대로 되게 되면 그 다음 북한의 전체 인프라가 개선이 되겠죠. 아주 짧은 기간에. 예. 자, 그래서 그런 용도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성이 상당히 강하다. 자, 이런 것과 인천공항의 확장은 같이 계속 연계되어 있을 것이다. 북한의 공항들이 올라오기 전에 대표적인 게 평양공항이겠죠. 예. 자, 그래서 되게 타이트한 계획을 세웠다. 빡빡한. 저도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 때 남한의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하고 그때 방문을 해서 여러 개 그 개발 계획을 세웠어요. 만주도 포함, 중국까지 포함해서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그때 다녀왔던 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것이고 거기다가 문재인은 메시지를 던진 거죠. 왜 이때 남북 간에 북미 간의 종전선언을 문재인이 가운데서 중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21년 이때는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을 때예요. 판문점에서 뭐 김정은도 만나고 트럼프도 오고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바이든으로 넘어가는 시절이고 바이든도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된다고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호를 던진 겁니다. 왜? 상징으로. 그 당시 국민들한테 전혀 노출되지 않았고 그때 공식적으로 우리 어디에서도 종전선언 곧 될 거라고 보도 나온 적 없죠. 반대한다는 이야기, 우려의 이야기만 있었을 따름이죠. 근데 물밑으로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이렇게 그런 메시지성을 담아서 한 것이다. 네.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초기 개발할 때 항공 수요에 적체 현상이 생기지 않게 인천공항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다. 현실적인 메시지다. 자, 그리고 한 건을 더 했죠. 21년 1월 달에 이 두 건을 한 겁니다. 이거는 기획된 거예요. 다 같이 맞춰서. 이거 뭡니까? 동해선 철도예요. 강릉고 제진, 동해 북부선이라고 부르는 지역인데 거기 철도 건설 착공식을 했어요. 강릉에서 제진이에요. 제진 여러분 모르시죠? 저도 이것 때문에 알았습니다. 민간인 통제 이북에 있어요. 고성 바로 밑에 있어요. 휴전선하고 되게 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은 여기 참여한 그 당시 대통령이죠. 강릉까지 갔다가 뭐 헬기를 타고 갔든 뭘로 갔든지 하여튼 시간도 훨씬 많이 걸리고 루트가 복잡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정치인들도 당연히 강릉에서 하기를 원했어요. 이 행사를. 그 당시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주장을 해서 제진에서 한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국민들 참석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하나는 뭐냐? 강화도 같은 시기잖아요. 1월 달이죠. 아까는 1월 27일, 1월 5일 날 이거 하고 1월 27일은 그거 했어요.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 계획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우리 한반도 교류가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북한은 황해도 지역과 개성 지역이 먼저 시작한다. 남한의 물류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남한의 물류 인프라를 공항 포함해서 인천, 항구 있죠. 그걸 바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부족해서 북한의 투자가 늦어지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도로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 나머지 고속도로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방 이으면 돼요. 그리고 올라가는 철도도 금방 다시 이으면 되지요. 그래서 황해도 하고 개성 부근을 투자처로 만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전기도 부족하면 남쪽에서 끌어다 쓰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북한의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유라시아 대륙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진역에서 강릉, 제진, 동해 북부선 착공식에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거는 남북 교류만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 교류만 한다고 우리 둘이 친하게 지내고 싶어 라고 해서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이 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주변 강국들, 중국, 러시아, 미국이 이게 대해서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특히 지금 미국과 북한은 전쟁 상태잖아요. 그게 해소가 안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바깥으로 말할 수 없죠. 대통령의 입으로는. 그렇지만 이때 다 이야기를 한 거죠. 러시아와의 밑그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시베리아 만주철도 실제로 연결되면 만주철도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 정부에서 그걸 몰랐겠습니까? 이미 중국과 미국은 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 이미 계산이 섰던 거예요. 분명합니다. 당연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상대할 수 없다. 거기다 북한까지 덤으로 얹히면 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미국이 화해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중국이 서서히 고립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전쟁 없이 패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게 새로운 패권 세력이 나타나든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다중 패권 시대로 가든지 간에 그 메시지를 여기서 한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서해 평화도로를 통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투자가 되면 투자처가 어디가 될 것이다. 우리의 투자와 세계의 투자. 맞죠? 전기도 연결해야 되고 수도도 연결해야 되고 철도도 필요하고 항만도 필요하고 공항도 필요하다. 그 모든 것을 남한 걸 갖다 쓸 수 있는 곳이 다 거기예요. 황해도 지역하고 개성 지역. 그 지역이다. 초기 투자가 활성화될 곳은. 예, 그걸 이야기를 해줬다고 보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강원도를 통해서 남북철도 연결돼서 유라시아 철도망하고 연결이 된다. 러시아와 이야기가 돼 있는 부분이다. 미국도 이걸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강조해야만 북미 종전선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야기 좋을 때거든요. 그 전에 트럼프하고도 이야기 계속 했었잖아요. 이렇게 되면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어. 그리고 미국도 내게 투자해. 남한에 계속 미군 주둔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북한이 이야기하잖아. 북한은 너희 편에 서줄게. 중국이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구소련을 붕괴하는 데 일조를 했고 한참 미국과 검실이 좋을 때 북한의 300만 명이 굶어 죽었죠. 핵무기 때문에. 당시 미국이 필요했고 미국과 밀월 관계에 있었던 중국은 미국의 편에 서서 북한을 도와주지 않았을 겁니다. 안 했지요. 네. 지금 북한이 그래서 지금 중국이 북한한테 대해서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고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이 중국의 뒤통수를 충분히 칠 수도 있다. 그래서 푸틴이 지금 북한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눈치챈 시진핑이 놀라서 만나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무더기가 있어요. 어느 때보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만이 할 노릇이죠. 문재인은 그 메시지를 다 던졌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자기 때에서 북미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안 됐죠. 21년 말에 12월 크리스마스 무렵에. 예. 자, 북부선을 좀 더 살펴보면은 저 위에 빨간 동그라미 친 저 부분입니다. 이제 저 부분에 제일 위에 꼭대기가 아마 제진 역경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중부선은 23년까지 이렇게 이제 되기로 돼 있고, 요거는 복선화 되는 것 같아요. 중부선은. 그래서 저 북부선은 일단 단선화입니다. 그래서 뭐 향후 일단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하게 되면 나중에 확대를 할 수 있을 부분이고, 그건 서해 평화도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부선 저게 아마 조금 연기가 예산이 배정이 바로 안 돼서 좀 늦었는지 해서 지금 완공은 안 됐고 조만간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년, 2년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을 보세요. 이 노선의 성격이 뭔지. 이것도 당연히 여기 수조 원의 돈을 투입해서 복선화시키고 빠른 열차가 다닐 수 있게 노선을 다 정비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구간도. 예, 그래서 부산부터 쭉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거진까지. 예, 이거 강원도 지역은 사업 타당성 안 나옵니다. 경제성. 그래서 이것도 예타를 면제해서 어떤 정부의 미래를 위한 어떤 포석으로서 한 거예요. 똑같아요. 서해안에 했던 그거랑 평화도로랑. 이게 메시지예요. 이거는 왼쪽은 국내용 투자, 북한 투자 이야기고 어느 지역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오른쪽은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유라시아 경제망이다. 새로운 실크로드, 새로운 경제의 거점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러시아의 천연자원들 그리고 유럽으로 물자들이 가게 된다. 자, 그건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지금 시베리아 철도하고 북한 철도하고 연결해도 뭐 왔다 갔다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천연자원을 북한이 얼마나 소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얼마나 많은 물자를 유럽으로 실어 나를 수 있겠습니까? 그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아니죠. 그러면 남한까지 연결된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결국 미국이 대만을 계속 확보한다.
그러면 그 노선이 확실해진다 그러면은 일본도 올라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밑에 남중국 캔이 뭐 돌고 돌아오는 그런 노선보다 가격도 반, 기간도 거의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엄청난 혜택이 있는 곳인데 더불어 시베리아의 천연자원 개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합의가 없이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고 자기도 거기서 뭔가를 얻어먹겠다라는 파이의 한 조각을 가져가기 이전에 그걸 해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적인 상태에서 절대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것은 이미 한국, 러시아, 미국 간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거기서 중국이 적나라하게는 아니지만 서서히 배제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하고도 당연히 교감이 있다. 이게 종전선언의 뒤에 있는 밑그림이다.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든 플레이어가 그렇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적으로 삼고자 하는 강한 어떤 관성이 있었고 또 그들의 네오콘이 그들의 성향이 러시아하고 타협을 한다, 밀린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강한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때의 돌출 발언이죠. 어떻게 보면 미국이 주류는 아니었을 거예요. 상층부의 주류는 외교 정책을 지난 수십 년간 힘의 논리로 해왔던 미국의 상층부의 그것과는 달랐을 겁니다. 튀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바이든이 들어오자 바이든도 트럼프의 한반도에 있어서의 약속, 남북 간의 약속을 존중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힘의 논리를 원하는 세력들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중견수는 코앞에 갔다가 돌아서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 전쟁을 한 2년 하고 보니 2, 3년 하고 보니까 체감을 한 거죠, 이제는.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 다시 종전선언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푸틴이 그걸 알고 지혜롭게 처신해 주고 있잖아요. 바이든 네가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아라. 나는 밑에서 가만히 있겠다. 자, 그러면서 바이든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확신이 안 서자 나는 내가 북한 갈게.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유엔에서 해버리잖아요. 이거 더 하게 되면 이게 한 발자국 러시아가 더 나가면 북한과 관련해서 또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되게 강한 순간이에요. 푸틴을 쓸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를 다 썼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계속 압박하죠. 미국도 마지막까지 힘겨루기를 하죠. 80조 원을 더 밀어넣었잖아요. 예차하면 유럽의 제국들을 거기다 전쟁에 밀어넣겠다. 자기들은 갈 거 아니면서. 현실성이 좀 없죠. 내년에도 80조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 넣습니다. 다시 재선이 되더라도 현재는 가능성이 낮지만 재선이 되더라도 못 밀어넣습니다. 돈. 어차피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거는 러시아의 승리로. 1년 더 수명만 연장하고 수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젊은이들만.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힘겨루기 위해서 절대 자존심 싸움에서 안 밀리겠다 하지만 물밑으로는 푸틴의 말처럼 양쪽 정부 기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네오콘이 아니라 미국의 외교 정책을 CIA가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힘겨루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탁 접점이 생겨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론전에서 지고 있는 선거에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고 있는 바이든은 큰 그림이 하나 필요해요. 트럼프한테 지지 않으려면은. 그리고 미국의 많은 주류 세력들이 특히 미디어 쪽이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선호해요. 근데 미국 국민이 바이든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뭐냐 이런 말씀을 제가 거기에도 드렸었죠. 자, 동해 북부선 철도 사업을 좀 더 보면은 사업 기간이 22년에서 27년이니까 착공을 했기 때문에 가긴 갈 겁니다. 근데 27년보다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상관없어요. 일단 시작됐으면 가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아까 서해 평화 도로도 내년대까지 신도하고 연결되는 게 되는데 그다음 강화까지 연결되는 거 애매하죠. 현재 이제 인천시장은 국민의힘 출신이에요.
근데 그건 크게 상관없어요.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야 된다는 부분이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고 왜냐 지역 현안들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 시작한다 그래놓고 말을 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지역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 예산 배정이 줄여서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만약 위에서 불꽃이 탁 튀기면은 집중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미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돈만 들어가면 빨리 돼요. 금방. 공사 구간만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하면 금방 돼버려요. 우리는 430km에 달하는 경부고속도로도 1년 만에 다 만든 나라입니다. 이거 정도야 뭐 사업비 넣어서 공사 구간만 더 세분화시켜서 동시에 여러 회사 투입하면 금방 됩니다. 이런 것은. 예. 자, 그래서 이런 게 좀 늦어진다 이런 부분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전체 그림에서 꽉 다 그림이 짜 맞춰져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뭐 몇 년 동안 해작질을 한다고 그래도 돌이키기는 어렵다. 본인이 수십 년간 대통령 할 거 아니면. 네. 자, 이 구간이 2조 7천억이 들어가는 돈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일단 단선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 시작부터 복선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무도 아마 돈 저만큼 쓰기 어려울 겁니다.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렇지만 복선을 위한 설계는 준비 상태가 돼 있을 거고 이 밑으로 강릉 밑으로 이제 복선화 시키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상당히 커요. 여차하면 복선화 시켜서 북한하고 연결한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 북한철도 우리 남북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북한철도 시베리아 철도 서로 이게 철도의 폭이 좀 다르죠. 북한은 아마 러시아처럼 좀 넓은 쪽이고 우리는 좁은 쪽일 거예요. 요즘에 대한 부분도 이미 계산이 다 끝났어요. 예, 이미 유라시아 요의 경제권에 도로나 철도망의 어떤 통합을 위한 그런 움직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제거된 상태예요. 우리 KTX나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다 적응할 수 있게. 예, 뭐 제가 그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까지 찾아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예,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게 이제 이 그림을 제가 다시 보는데 옛날 썼던 건데 북미 종전선을 하게 되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되게 되고 북한만을 바라보고 러시아가 연결할 일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기존의 태평양 노선을 대체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어려운 점들이 해소가 돼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하고 러시아가 여기서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푸틴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키면서 북한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모든 걸 다 주어주겠다. 예. 이것은 첫 번째는 야 바이든 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지 마라. 뭐 이미 그전에도 쉽지는 않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자, 그거보다는 내가 이따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경제가 괜찮잖아요. 북한에다가 인프라를 내가 해줄게. 이까지 해야 못 알아듣겠니? 그 말은 동시에 나는 그늘에 숨어 있을게. 네가 북미 종전선을 하면서 화려하게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 여러 가지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잖아.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을 조금 더 밑으로 그려보면은 대만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지금 필리핀에 거의 영향력을 확보했거든요. 태국에도 많이 확보했어요. 그럼 베트남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 라인이 형성이 되면. 그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제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방어막이 딱 쳐지는 거예요.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북한이 적대 국가로 강력하게 남아있고 거기다가 중국이 대만을 안 놓친다라고 했을 때 애매하잖아요. 근데 한반도가 미국과 같이 손을 잡게 되면은 대만 쉽게 중국이 손대기 어렵습니다. 대만도 탈출구가 생겨요. 예, 이걸 말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되면 유럽 철도랑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프랑스가 유일하게 지금 유럽 나라에서 이런 데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때 바이든이 그러니까 21년 12월에 우리 종전선이 미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날아갔을 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 프랑스 의회가 우리 종전선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프랑스 정부한테다가
프랑스 의회가 종전선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해라. 왜? 이런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이게 유럽에 사는 길이에요. 예, 최근에 마크롱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미국의 가신 노릇을 쫄병 노릇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럼 문제 대안은 뭔데? 유럽 너희들끼리 모여서 뭘 할 건데? 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성 상당히 낮아요. 진짜 가능성은 이거예요. 미국이 러시아랑 화해를 하게 되면 유럽이 러시아랑 같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겁니다. 핵심은. 그래서 유럽이 남몰래 한반도 일에 얼마나 많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특히 종전선언을 하면은 이게 나토라는 게 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이미 나토는 많이 와해돼 있어요. 그래서 마크롱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쪽에 러시아의 서부 지역은 유럽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러시아를 가로지르면서 시베리아로 가면서 동양하고도 동방하고도 우리가 하나로 묶였게 중국도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예민하게 하겠죠. 이겁니다. 이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오래된 대륙 유럽은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미국 편에 서주고 대만, 필리핀 선이 아주 강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태국, 베트남 따라올 겁니다. 그래 되면 이미 몽골은 우리 한국과의 친연 관계가 엄청나게 강해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내몽골 문제가 또 있어요. 이거는 중국이 좀 약점을 보였을 때 민족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 돼요. 이렇게 큰 나라들이 넘어질 때는 나라가 쪼개집니다. 옛날 구소련이 쪼개질 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까?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몽골, 한반도, 대만,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렇게 연결되는 선이 되면서 중국이 포위가 돼요. 그들의 1대1로가 왕창 막혀요. 왜?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나 여러 가지 스탄 나라들이 있죠.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의 영향권 하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고립돼요. 완전히. 인도 관계 안 좋잖아요. 예. 거기다가 티벳이나 위구르 지역에 어떻게 해보세요. 미국은 중국 완전 고립되는 겁니다. 이 카드를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미 지난 정부 문재인 때 푸틴, 미국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는 부분이에요. 미국이 자존심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죠. 우리 전쟁 한번 해본 거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러니까 가자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비난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전쟁의 정의가, 전쟁의 실상이, 전쟁의 앞과 뒤가 깔끔하게 전 세계에 전달된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미국한테는 큰 데미지예요. 지도력에 있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명분은 겉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확보를 했지만 전쟁에서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난 4년간 실험을 했지만 다 실패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때 사인하려고 했던 종전선언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인데 너 기분 나쁘게 안 하고 너 기분 좋게 네가 해줄게. 내가 전쟁은 비록 이겼지만 푸틴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북한은 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그림 다 그려주고 이거는 이미 다 안지가 4, 5년 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저거를 가운데서 지난 정부에서 가운데서 다리를 놨다 이런 구도를 그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여러 척을 이해를 시켰다. 예. 그런 면에서 아직 문재인이 대통령이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그 틀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는 분명히 우리가 이게 잘 풀리게 되면은 나중에 크게 평가받을 겁니다. 예. 김대중이 한 일, 노무현이 한 일. 노무현은 우리의 민주주의, 김대중은 우리를 어려울 때 구해줬죠. 큰 틀을 만들어줬죠. 노무현은 우리 민주주의를 만들어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는 시민민주주의를 세계 최고봉을 올린 게 노무현이에요. 그 다음 문재인은 통일의 구체적인 조율을 했다. 협상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혀를 내두른 적이 많았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해서 전 세계가 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생각들이 한반도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자, 이게 보면 이게 문재인이 한 이야기예요. 문재인이 21년 12월 28일, 저 때는
총전선을 딱 물 건너가고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예, 그때 그 정도 시점이에요. 그때 동해 남부선인가 동남권선이 이게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제진역하고 다 연결되는 그 아래쪽이 부산역하고 가까운 쪽이에요. 부산하고 가까운 쪽이에요. 그 길을 복선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개통식을 갔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도 이 길을 갔어요. 예. 뭐 이야기를 하죠. 동해선이 완성되고 23년 동해 중부선, 27년 동해 북부선이 개통되면 동해선이 완성되고 남북철도가 연결된다면 대륙철도까지 이어져 러시아 철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남권 지역이 유라시아 진출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부산에서 네덜란드까지를 기준으로 해상 운송 대비 운송 시간이 60일에서 37일로 단축되고 운임도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 제진역에서 그 착공식 할 때는 강원도는 앞으로 괜찮을 거다. 각 거점이 되는 곳이죠. 여기서 나라에서 나라를 넘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항상 무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예. 자, 기자회견을 좋아하지 않는 그가 취임한 후 유일하게 한 기자회견이 이 기자회견입니다. 담대한 구상 기자회견이에요. 아마 이것을 대통령실은 너무너무 싫어할 것입니다. 그때 발언이. 그가 지난 2년간 보여준 행보하고는 정반대에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되새김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일한 기자회견이고 많은 외신 기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에 다 이야기가 돼 있어요.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고. 그때는 취임 100일 기념이었지만 그때 하고 요번에 취임 2주년 기념인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다.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바깥에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다. 자기 노선과 다른데, 즉 지난 정부에서 종북 세력과 좌파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종전선언이죠. 북미 종전선언, 외교적 지원 제공, 비핵화 의지만으로 단계적 지원, 인프라 다 지원해주겠다. 투자까지. 즉 이거는 이제 여러분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이것은 미국 시켜서 한 말이에요. 낸시 펠로시 방문을 면담을 거부하고 한 1, 2주 동안 미국에 두드려 맞아서 뱉어낸 거예요. 이렇게. 예, 미국이 시킨 말을 보고 읽은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 앞에서 약속까지 한 거예요. 이게 아마 제일 고통스러운 기회일 거예요. 윤석열한테는. 예, 담대한 구상. 근데 미국은 이때 약속했으니까 알겠다. 자, 북한의 핵 개발 중단한다. 그리고 미국하고 외교관계 정상화 가겠다. 그러면 남한 이렇게 해라. 담대한 구상 실현해 다오.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렇게 기자회견 하기 싫어하는 사람. 질문했잖아요. 핵무기 가질 것이냐? 핵 비확산 조약 존중할 거냐? 존중할 것이다. 다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만 던지면 돼요. 그때 미국이 진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들이 여럿이 왔다 갔다 했고 바로 준비를 시켰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거 미국이 요구한 거예요.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예, 해가지고 실무 준비 시작한다고. 담대한 구상이. 예. 그렇지만 저때 결국 바이든은 또 선택을 안 하죠. 그리고 거기 유럽의 노드심을 폭파해버리면서 전쟁을 확전시키죠. 그러다가 다시 흘러서 지금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어느 때보다. 바이든이 직접 그 일을 다 하고 본인이 실패를 인정하고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그렇지만 대통령 트럼프한테 질 수는 없는 입장이고 푸틴은 기회를 주고 있다. 바이든한테. 그렇게 보는 거죠. 강하게 이제 줬죠. 2024년 3월 28일 날 이런 걸 했죠. 북한 경제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는 북한과 화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총전선언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미국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윤석열한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전 세계에다가 담대한 구상. 미국이 미국과 화해하면은 죄송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화해하면은 윤석열은 담대한 구상 실현할 걸 요구받으면 끝이에요. 종북 분자나 좌파 분자들이 하는 일을 윤석열이 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앞뒤 안 맞으면 참 드라마틱해요. 보면은
우스울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자, 이렇게 준비의 판을 다 깔았고 지금 이 타이밍이 종전선언 트럼프 이후로 종전선언 이야기 나왔을 는 기간 동안 한 5년간. 예.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공을 들인 거고 전체를 아우르는 디자인을 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제일 크게 무르익어서 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되면 문재인은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거예요. 왜냐, 김정은한테 설득을 한 거거든요. 김정은한테. 이거 이렇게 안 해주면은 미국이 절대 너희들이랑 그거 안 한다. 즉, 미국의 편에 선다는 거죠. 미국의 축에 들어간다는 거죠. 즉, 미국의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노릇이에요. 자력갱생을 하고 싶지. 자, 그런 부분들이 설득이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평가하지 않죠. 결과가 좋으면 시간이 좀 걸리면서 평가가 나오겠죠. 하지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북한 사람들이 그 고난의 행군 동안 중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그것 때문에 중국이 6.25 때, 남북전쟁 때 자기를 피로서 도와준 그걸 다 갚고도 상쇄시키고도 남았어요. 그 최고로 어려운 시절에 중국이 남몰라라 했으니까. 그래서 북한은 어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버텼잖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너 미국 편에 설게. 미국이 나 도와준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OECD 주요 나라들의 출산율인데 우리나라 꼴찌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21년 기준인데 아마 더 내려갔을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0.81이에요. 제가 어릴 때 만화책을 보면서 프랑스의 출산율이 떨어져서 그게 뭐 90년대 이럴 때인 것 같아요. 80년대, 90년대. 거기가 아이를 셋째 아이를 낳았더니 가정이 너무 화목해져서 막 이런 뭐 이렇게 그 출산 홍보 광고가 있고 그랬었는데, 그러던 프랑스가 지금, 여기 프랑스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프랑스가 지금 출산율 1.8명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프랑스 2분의 1도 안 돼요.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거. 예, 그 일본만 해도 1.0 우리보다 상당히 높아요. 예, 우리는 독보적으로 1등이에요. 꼴찌예요. 출산율에서 꼴찌가 맞겠네요. 그런데 의외로 걱정을 안 해요. 우리는 별로. 예,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출산율은 많이 떨어졌지만 에너지는 괜찮아요. 나라가 아직 제가 보기에는. 출산율은 남북이 교류되면 해결돼요. 예. 북한의 지금 노동력이, 북한의 큰 대형 공사를 보면 대부분 군에서 하더라고요. 그들은 군 복무 기간이 우리보다 몇 배 길 거예요. 인구가 우리보다 작잖아요. 근데 병력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100몇십만 대군이. 그러니까 군 복무 기간이 상당히 길고 젊은 인력들이 전부 다 군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사업을 하려면 군이 나와서 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그런 체제 하에서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어요. 자금하고, 그러니까 적은 자금으로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술 지원만 있으면은 몇 년 만에 10년도 안 돼서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에너지가 충진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저출산 문제 고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고민 많이 하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남북이라는,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 덜해요. 그게 오히려 동인이 될 수 있어요. 통일이, 남북 교류가 머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일본은 그런 면에서 아주 암담해요. 우리보다 지금 출산율은 높지만 어차피 한 여성이,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둘 이하로 놓으면 인구가 줄어요. 둘을 놓게 되면 인구가 유지되는 건데 가운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명보다 좀 높아야 돼요. 그 인구가 계속 주는 거예요. 예. 지금 OECD 나라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제외하고 전부 인구가 줄고 있는 거예요. 여기 러시아도 줄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라는 변수, 이거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출산율 말씀을 이 정도 드리고요. 자, 이게 보면은 한국도로공사에 나온 지도인데, 이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해에 평화 도로가 없더라도 사실은 북한 개성이나
저기 황해도 쪽이 개발될 때 이미 활용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실마리를 다 만들어놨어요. 특히 그 파주 쪽에 보세요. 저기 서울 제2순환도로 거기다 파주에 지금 한반도를 넘어가는 걸 아예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지금 빨간 점수는 뭐냐면 건설 중인 노선이에요. 왜? 자, 저기 춘천 같은 경우는 저 위에가 꼭지점 턱 올라가는 데가 춘천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지역 거점 도시랑 연결한다는 그런 맛은 있고, 뭐 속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해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노선임이 분명해죠. 이 내부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춘천에서 올라가는 이 도로가 어디로 연결될지 북한에. 자, 포천 같은 경우는 예외적이죠. 포천은 그냥 괜찮은 국도 정도 하나 만들면 되는 곳이에요. 예, 기본적으로는 저기가 군사도시잖아요. 근데 굳이 고속도로를 놨거든요. 예, 이거는 저기로 연결하겠다는 거죠. 예, 파주 같은 데는 더 노골적이죠. 자, 이런 인프라가 다 있고 철도도 이미 북한 쪽으로 연결이 다 돼 있잖아요, 이쪽으로. 그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공항에서 강화도를 거쳐서 북한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또 만든다는 것은 엄청나게 구체적인 거예요. 두 가지요. 메시지성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진심이다. 전쟁할 마음이, 우리는 전쟁으로 해결할 거야, 너? 절대 아니지. 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너 개성하고 황해도 쪽이 투자가 먼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왜? 남한의 인프라를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 네. 자, 공항 접근성 개선해 줄게. 이걸로. 그렇게 섬세하게까지 생각을 한다. 즉 파주를 통해서 되는 거나 포천을 통해서 연결되는 것은 남한의 어떤 기자재나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북한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남한과의 물동량에 쓰는 것이고 영종도에서 강화도를 거쳐서 북한으로 가는 것은 해외하고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해질 텐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신속하게 북한의 투자 지역으로 이송시키고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전 세계로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만든다. 즉 대북한용 공항도로다. 처음에 2차선으로 시작한다. 그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